그럼 제일 먼저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지난주가 시작을 할 때 말씀드렸었던 것들, 일단 미국 주택 지표는 뭐 계속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서는 매주 이제 나오고 있는 미국 이제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뭐 기존 주택 판매, 제일 중요했던 건 금요일에 이거였었죠. 이제 헝다가 과연 달러채 이자를 지급을 할 것인가 여부였죠. 왜냐하면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를 지급을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명시상부하게 그 디폴트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요 정도까지에다가 추가적으로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미국이 과연 재정 정책을 더 쓸 수 있느냐? 연준 의장은 언제 결정될 것이냐? 그다음에 미중 간의 관세 문제, 외교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까지 체크하시면 어떠실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실제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요. 18일 월요일에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실소를 자아내는 건데, 대출을 막기 위해가, 대출을 좀 내는 거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즉, 대출 증가율을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서, 이제는 인터넷이 아니라 창구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인터넷 은행들, 카뱅이나 K뱅크나 토뱅, 요런 데에서는 큰 반발이 일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지표가 나왔는데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GDP가 예측치보다 좀 낮게 나왔고요. 산업생산도 예측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발표가 되고 나서는 자산시장이 조금 빠지는 듯 하다가 오히려 이제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뭐 각종 그 해운 쪽에서 물류 쪽에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물난리가 났던 지역도 많았죠. 그리고서는 중국에서 이 시기에 조금 코로나도 좀 일어나서 중국은 한번 셧다운하면 크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요 정도까지도 뭐 어쨌든 그 전분기 대비로는 플러스 0.2가 나왔으니까 뭐 그래도 최악은 아니다. 뭐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 전력난 관련된 건데요. 중국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기를 9월 이후로 긴급 조치한 탄광, 이거의 증산량을 한번 쫙 이제 뽑아보니까는 연간 기준으로 2.2억 톤 정도가 되더라. 그럼 이 물량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중국이 이제 1월부터 7월까지 누계로 보시면은 1억 톤 조금 넘는 물량이 석탄 쪽에서 부족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연간 기준으로 2.2억 톤이 만약에 계획대로 증산이 되게 된다면 석탄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해결이 된다. 4분기에만 해도 5,500만 톤 나온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보시면 이제 중국 쪽에서 미국채 보유하고 있는 그거 공개가 됐는데 미국채 보유분이 1조 달러 조금 넘는, 그래서 2010년 이래로 최저치로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213억 달러가 감소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한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중국이 보유한 미국채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미국이 QE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준금리에 낮춰가지고서 낮은 금리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시장에다가 엄청나게 매도를 해버리면 QE라는 것도 이제 쓸모 없어지고, 그러면은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경기 부양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무기를 가졌다. 이걸 무기화할 수 있다. 이게 특히나 이제 트럼프 정부 때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있었을 때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거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주장은 터무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체의 펀더멘털이 무너지지 않는 한에는 중국도 미국채를 사는 수요자 중에 하나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팔면 파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사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자는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거.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도 중국이 매도를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2010년 이래 최저치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일본하고 영국 쪽이 다 받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더 이상 미국채를 제일 많이 가진 나라는 중국이 아니고 일본입니다. 일본이 1조 3,200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진짜 중국이 엄청 팔아서 금리가 미국이 급등을 해서 그러면 금융시장이 붕괴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환율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중국에게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좀 약간은 음모론적인 이런 좀 그 시나리오는 조금 접어두시는 게 어떨까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 골드만삭스가 JP 모건에 이어가지고서 100% 지분을 보유한 중국 증권사를 설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맨 처음에 골드만삭스가 2004년도에 제가 이거 타이포를 냈네요. 중국에 있는 현지 증권사하고 합작법인을 냈어요. 그때 당시에 골드만이 보유했던 지분율은 33%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요거를 점점 이제 규제를 풀어줬어요. 2018년도에는 외국계에 대해 가지고서 지분을 51% 보유할 수 있다. 그전엔 49%가 한도였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최대 주주는 원래는 못 되게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2018년부터는 51%로 최대 주주가 될 수 있게 해 주었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4월부터는 외국 자본이 100%까지도 소유할 수 있게, 그러니까 완전 내 증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그러면서 JP 모건이 이제 지난 8월 달에 100% 중국 증권사를 설립을 했고 두 번째로 이제 골드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보시면은 사실 이제 미중 간의 뭐 갈등 요런 것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민간에서는 협력하는 부분들 그리고 금융이라는 건 사실은 정부 쪽에서의 그런 규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요런 점들이 이제 허가가 났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이제 미국과 중국이 각을 세우고 다투는 건 아닌 것으로 여겨주셨으면 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요 소식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 이제 에너지 쪽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석탄이 문제가 되니까는 석탄의 대체제로 가스를 많이 찾고 있고 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유럽이 원한다면 러시아에서 가스 공급을 더 늘릴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전히 지금 그 공급 자료를 보니까는 가즈프롬의 그 러시아 회사죠. 가즈프롬의 유럽 공급이 동결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날.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러시아의 전략이 좀 명확해 보인다. 이제 이게 좀 드러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독일하고 연결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죠. 노드스트림 2 이거의 완전 가동 및 그리고 가동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 아니라 스팟 계약으로 유럽에서 많이 바꿨거든요. 이 노드스트림 2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을 때까지 러시아에서는 이제 맨날 말로는 가스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동결 상태로 유지를 해서 유럽을 애간장 태우는, 그래서 러시아가 가장 원하는 것 노드스트림 2의 완전 가동 및 장기 공급 계약 이거를 결국은 얻어내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기사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난방 수요 때문에 에너지의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러시아는 늘 겨울에 강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과거에 이제 전쟁사라든지 그런 것들 보시면은 러시아 쪽이 겨울에는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가스를 토대로 해서 경제 쪽에 연결을 시키고 있다.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 최근에 이제 내부 고발자 이슈로 좀 이제 내용을 겪었죠. 그러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사실 페이스북의 내부 고발자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문제이다.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고 있다 했던 것도 법정 가가지고서 완전히 결말 날 때까지 10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만 빠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가가 좀 차별화가 됐었죠. 지수하고 페이스북은 더 빠져서. 결국은 페이스북이 좀 장기적인 그림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날 이제 발표했던 게 좀 그런 걸 보여줬던 것 같아요. 원래도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사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는 고급 인력 10,000명 고용을 추진하겠다. 향후 5년간 유럽에서. 사실 이제 지난 9월 달에도 투자 발표를 하긴 했는데 좀 소액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인력을 이만큼 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한 이제 투자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메타버스에 굉장히 꽤나 진심이구나 그런 게 느껴졌던 뉴스였고요. 그래서 이날은 뭐 약간 혼조세를 보였던 증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에 가면은 일단 화요일 딱 시작할 때부터 헝다가 뉴스를 장악을 합니다. 뭐냐 하면 원래 헝다가 지금 우리 문제 빠졌는데 그 해결책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돈을 마련하겠다. 그 자산 매각 중에서는 지분도 있었죠. 근데 지분 주요하게 이제 팔겠다고 내놨던 것 중에 하나가 헝다 물업이었어요. 근데 요 지분을 아직까지 못 팔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10% 이상 폭락을 했었죠. 근데 이날에 이것만 보면 나쁜 뉴스죠. 그렇죠? 근데 이날 좋은 뉴스도 나왔어요. 헝다 관련해서. 뭐냐 하면
헝다가 정식으로 영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그 전에 뭔가 지급을 헝다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건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뭐였냐면 WMP라는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가지고서 일단 10%만 줄 테니까 그 뒤는 그 다음에 알아서 우리가 합의를 보자. 만기가 돌아온 상품에 대해 10%만 준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영내채 중에서 이렇게 기록돼 있는 게 아니라 장외채권 여기에 대해서 주겠다라고 어떻게 합의한 것에 대한 부분이 나왔지, 실제로 이제 우리로 치면 예탁원에 찍혀가지고서 영내 이자를 지급한 거는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같이 나왔다. 그랬기 때문에 증시가 아이고 헝다가 이대로 또 역시나 지분 파는 거 이런 거 구조조정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커지겠구나, 그렇게 이제 걱정을 많이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이제 그 쇼티지 문제가 좀 다른 쪽으로도 옮겨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마그네슘입니다. 중국이 세계 마그네슘의 엄청난 부분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사실 중국의 전력난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탄소 배출, 이걸 이제 줄이는 거를 이슈로 해가지고서 중국 정부에서 각 지방 정부에다가 이제 그 생산 통제에 나서라라는 걸 하면서 이게 꼬이게 됐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마그네슘도 같은 문제에 봉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그네슘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이제 마그네슘이 어디 쓰여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알루미늄 합금에 주요하게 쓰이고요. 근데 자동차 쪽이 알루미늄 합금을 요즘에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존에 저희가 철을 사용하는 것보다 알루미늄을 사용하게 되면 경량화 쪽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알루미늄 소비를 경량화라는 이슈 때문에 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근데 이제 그 자동차 쪽이 보면은 만약에 중국의 마그네슘 진짜 문제 있어서 알루미늄에 문제 생기면 이제는 반도체 칩에 이어가지고서 알루미늄 쪽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좀 생겨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 전주 금요일에 보시면 포드가 멕시코 공장을 하루를 금요일 날에 멈춘다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유로 머티리얼이, 그러니까 원자재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원자재인지는 밝히질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 일각에서는 야, 이게 요런 것들하고 좀 연관되는 거 아니냐, 반도체 이외에 뭔가 더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알려지는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썰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안 좋은 이제 썰들이 다른 썰을 만들어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 이제 그냥 좀 상식 차원에서 주식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그 과거에 철강 관련해가지고서 이제 좀 사내에서 리서치 쪽에 좀 계속 몇 년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특이했던 게 이제 상관계수를 쭉 다 해봐요. 이제 유가하고 그 다음에 철강제하고 비철금속하고 이런 것도 쭉 해보면은 알루미늄과 유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알루미늄을 만들 때 원유의 이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그 에너지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거고, 최근에 있는 이 얘기하는 공급 차질과 더불어 이 가격 상승도 굉장히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지금 시장에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일 것 같으면 따로 꼭지를 잡아 말씀드릴 텐데, 그냥 여기에 내에서 지난주 자산시장이라는 꼭지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통계를 보니까는 마그네슘의 생산 차질이 중국 정부가 생산 통제에 나섰던 것, 요거를 완화를 하면은 좀 생산량이 급격히 회복될 수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지역들에 좀 마그네슘 매장이 많이 돼 있는 것 마그네슘 이제 생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요 문제는 중국이 좀 피치를 올리면 해소할 수가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근데 기본적 바탕은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하고 중국 쪽에서 또 다른 소식이 이날 들려왔는데,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 보시면 스탠스를 확실히 변화시켰습니다. 뭐냐면 정부한테 잘 보이자. 일단 지지난주 월요일이죠. 지지난주 월요일에 엔트 파이낸셜이 자본금을 확대하면서 IPO의 이제 재수
다시금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그런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라고 86번가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보시면은 중국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반도체 굴기의 상징. 하지만 무너져 버렸죠. 칭화유니그룹입니다. 요 인수 전에 알리바바가 뛰어들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인수 가격은 뭐 10조 원 내외 정도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이제 기사도 이렇게 나왔죠. 쓰러진 반도체 굴기 중국 칭화윤이 인수에 알리바바도 관심. 파산 칭화윤이 알리바바 품으로 7곳이 인수 의사를 밝혀라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죠, 이게. 근데 이거를 알리바바 같이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들어와 준다라면, 아니 그러면은 그 또 이름값도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보시면 그래서 엔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그 다음에 이날 이제 또 그 칭화윤이 인수전에 뛰어든다는 소식 나오면서 이날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알리바바가 꽤나 급반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보시면 뭐 거의 뭐 양봉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가가.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러시아 소식인데요. 그 이제 31일부터 2주간 영국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 요게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시진핑하고 푸틴이 모두 다 불참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이제 환경을 많이 파괴하는 1위하고 4위가 빠진, 어떻게 보면 알맹이가 빠진 좀 총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정부 차원에서 석탄 가격 상승 개입을 하겠다. 요런 거 이제 검토 중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석탄 가격이 내리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암호화폐 쪽에서도 큰 소식이 있었는데 첫 번째 비트코인 연계 ETF가 미국에 상장되었다는 소식이고요. 티커는 BITO이고 이거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 말씀드리자면 이게 그 미국에서 연금 쪽이죠. 그러니까는 401k하고 개인 퇴직 계좌 여기에 이제 이 비트코인 이게 ETF를 편입시킬 수 있잖아요. 요 계좌들에. 그러니까는 공식적으로 이제 제 연금 계좌에 미국인들의 연금 계좌에 비트코인 연계 ETF가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거대 유동성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첫 상장에도 많이 오르고 그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코인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레이스케일 원래는 여기가 이제 뭐 코인 관련하면은 제일 사람들이 많이 매매하던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ETF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소식인데요. 맨하임 인덱스가 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중고차가 사실은 미국 소비자 물가에서 큰 부분을 차지를 했었고 증가해서 그래서 중고차 계속 잘 봐야 되는데 좀 선행해서 나오는 게 맨하임 인덱스라고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상반월 거 내고 온월 거를 내는데 상반월 게 인하의 숫자가 나왔는데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 때 빠졌다가요. 올해 이만큼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한 3달 정도 좀 빠졌죠. 그래서 그래 이 정도까지 중고차가 올라오는 거는 오바야. 너무 많이 올랐어. 였었는데 이게 반등하더니 반등 폭이 지금 거의 뭐 우주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상승률이 8.3%거든요.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결국은 지금 CPI에 2달 간격으로 반영이 될 건데 좀 무서운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거를 자료를 낼 때 이제 코멘트도 같이 내거든요. 거기에 이게 있습니다. 주요 지표들의 최신 동향을 살펴볼 때 중고차 가치가 향후에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지표는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는데 주요 이유가 인력이나 원자재 부족 이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공급망이 교란된 거 영향이 주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재정정책 쪽 사실요 지금 미국 쪽에서 제일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열심히 봐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재정입니다. 미국의 과연 재정정책을 계속해서 완화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인데 반대하는 사람 2명이 있죠. 한 명은 맨친이고 한 명은 시네마 민주당 소속인데 중도파들입니다. 그중에 맨친이 더 이제 반대를 심하게 하고 시네마는 그보단 조금 더 민주당 쪽에 온건 바쪽에 가깝죠. 이날 백악관에 들어갔다는 소식이고요. 그럼 이제 바이든 대통령 아마 만나 이야기를 나눴겠죠. 과연 어떤 식으로 시네마 의원의 심경 변화가 있을지 향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맨친과 시네마가 어떤 쪽으로 다르냐라고 보시면은
그 탄소세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멘치는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네마 의원은 열린 입장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증세나 개인 증세에 대해 가지고서는 둘 모두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모두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인프라 법안에 대해 가지고서는 규모를 조금 줄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건 공통점. 탄소세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요 날은 좀 무난하게 증시들이 반등을 했고 금리가 좀 크게 튀었던 그런 하루였고요. 수요일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미국에서 테슬라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마진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요것도 사실 예전에 86번가 테슬라 자료들 보시면 올해 실적은 좋을 겁니다. 말씀드린 게 있고 이유를 말씀드린 게 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한국에 영향이 미쳐요. 왜냐하면은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하필이면은 우리는 이제 그 좀 더 어떻게 보면 그 고성능성 쪽으로 가 있죠. 고성능 쪽에 가 있는데 LFP는 인산철은 사실은 좀 가격은 저렴하지만은 그 효율 면에선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좀 강조한 실적 발표회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이날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쪽 단기자금 시장도 한번 저희가 봐야 되는데 보시면 헝다 사태가 터진 이후로 단기자금 시장에 돈을 쭉 넣다가 그 다음에는 좀 안정화되는 것 같으니까 다시금 돈을 쭉 회수하는 모습 보였다라고 지난주 방송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보시면은 이번 주엔 또 돈을 넣어주고 있어요. 다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00억 위안 공급하니까는 900억 위안 순공급이 그러니까 3일 동안에 2700억 위안이 순공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그냥 이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에서 과도하게 좀 온건한 생각을 하는 것도 막고 싶고 비관적인 생각하는 것도 막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밀당의 황제 수준이다. 혹시나 헝다무럽 지분 매각 실패를 좀 언급해서 의식을 해서 이렇게 자금을 공급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이 과격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지는 명확해 보인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또 한층 가까워진 모습을 보여주는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의 LNG 도입을 늘린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이거는 사실 이제 일거양득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는 지금 최근에 전력난 문제 심각한데 현실적으로 당장이 대체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전력난을 일단은 해소하는데 가스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에 지금 저희가 중국 입장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나 원자력 늘릴 수 없는 거고 가스를 더 돌려야죠. 석탄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전력난 해소 도움되고 그 다음에는 미중 무역 관계에서도 서로 간에 좀 좋은 일을 해보자는 거죠. 사실 이제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못 지켰잖아요, 지금. 코로나라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깎아주거나 없애주려고 하더라도 뭔가 좀 중국이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내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면이 서가지고서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미국 정치계에 아주 좋은 시그널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시네마 의원이 백악관 들어갔다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재정 쪽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요. 법인세 인상 대신에 부유세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정식으로 얘기를 하신 건 아니고 요런 류의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상은 없구나. 부유세는 그러니까 개인 쪽에 이제 증세는 하는 건가 보다.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했죠. 조금 이제 또 다시 물러나는 입장인 거죠. 여튼 이제 요나 이제 증시는 큰일이 없었고요. 목요일로 가시면은 미중 간에 이제 제가 그 전주에 그 전주 목요일에 미중 간에 워킹 그룹이 가동 중이며 일부 진전을 이뤘다는 중국 측 입장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그 브리핑을 하면서 미국이 일부 품목의 대중 고율 관세 제외를 위한 행정 절차 마련에 나선 것에 대해 이를 환영하며 이는 미국의 인플레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할 요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멘트는 요렇게만 했는데 요거까지 살을 붙여서 이제 중국 쪽 기사들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연내 미중 간의 화상 정상회담은 확정이 돼 있잖아요. 날짜는 안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서 결국 쟁점은 관세 철폐이겠구나 라는 거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전주에 이어 계속 잘 나왔습니다. 29만이고요. 예상치 30만인데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30만을 하향한 데 있어서 이번 주에도 또 30만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고용 쪽은 좋구나라는 거고요. 연속 실업수당도 좋게 나와서 고용이 하여튼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판매 나온 거는 발표가 이제 기존 주택 판매가 좀 더 이제 예상보다 잘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재고 상황이 2달 초중반 정도로 굉장히 좀 타이트해요. 이게 이제 주택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집이 많이 지어져야지 이 상황이 지금 개선이 되는 걸 텐데, 빨리 공급망 문제가 해소가 되어야 이게 좀 풀리겠다.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돌아온다라는 소식인데, TMTG라고 해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 그래서 여기에는 트루스 소셜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SNS 하고, 그 다음에 구독 기반의 비디오 온 디맨드 서비스인 이거 디즈니 플러스를 따라했나 봐요. 이름 저희 TMTG 플러스가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현재 이제 DWAC로 상장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랑 이제 스펙 합병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DWAC가 폭등을 했습니다. 예. 이거 이야기 나오면서 이날에 300% 이상 올랐고요, 주가가. 그리고 시간에서도 100% 이상 오르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금요일에 주가가 80몇 % 올라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는 걸로 지금 야단법석이다. 지금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좀 답답합니다. 최근에 보시면 트럼프 소식을 접하시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딱 선거 이제 누가 승리했는지 결정된 이후로요, 완전히 지금 미국의 SNS들에서 트럼프하고 등을 졌어요. 스냅챗이나 유튜브, 그 다음에 트위터, 페이스북 모두 다 지금 트럼프를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한때 이제 지금 보수주의자들한테 인기 있었던 팔러라는 서비스로 넘어가 볼까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애플하고 구글 스토어에서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팔러에 대해 갖고서는 아마존 웹 호스팅 계약도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서비스를.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어디 가가지고서 이렇게 사실은 자기 표현을 잘 하시는 분이,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내 채널 만들겠다, 내가 만들어서 돌아오겠다 라고 한 겁니다. 사실상에 이제 다음 대선에 대해서 지금 선거운동을 개시를 한 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바로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죠. 더 힐인가? 거기서 했던 여론조사에 보니까는, 자, 그러면 트럼프가 이런 거 만들면은 사용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하니까 30%는 사용을 할 것이다. 16%는 고려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54%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서 DWAC 이제 막 밸류에이션 하신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원래 트럼프가 트위터 팔로워가 몇 명이었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트위터가 이용자 수가 몇 명이니까는 그거랑 비교하면 얼마까지 밸류는 돼야지. 그 다음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30%는 쓴다고 했으니까 미국인 중에 30%, 야, 그러면은 얼마니까는 지금 밸류가 얼마를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서비스 시점은 다음 달에 당장 이제 베타 출시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서 내년 1분기에 정식으로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중간 선거부터 영향이 미치게 되겠죠. 여기에서 잠깐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뭐냐면 연초에 제가 블랙스톤의 바이런 위엔 요 부회장의 이제 이분이 이제 매년 연초에 10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세요. 그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일어나게 되면 금융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10가지 이슈들, 요거를 발표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일어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거기에서 1번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그의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개시하고 2024년 대선 캠페인 계획을 세울 것. 네, 바이런 위엔 굉장하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때부터 소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는 이분도 자신있게 1번에 이걸 넣어버렸겠죠. 그 다음 또 이제 미국에서 소식 하나 말씀드리면은 구글이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는 건데요. 구독 기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 30 받던 걸 15로, 그 다음에 이제 전자책이나 음악 스트리밍 등 기타 유료 콘텐츠에 대해서는 10%로 이제 하향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미국 재정 쪽 보시면은 좀 더 물러납니다. 바이든 대통령 증세에서 좀 더 물러난 입장 보이는데, 이날 타운홀이 있었죠. 미팅이 있었는데,
국제 최저 법인세율로 인프라 법안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을 하겠다. 법인세, 부유세 이거는 이제 지금 일단 한 발 물러서겠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시네마 의원 만났고 그 다음 날에는 법인세에 대해서 안 할게. 그 다음에 하루 더 지나서는 부유세도 안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사실은 많이들 예상을 했죠. 내년에 중간선거를 앞두고서 과연 증세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아니 그럼 증세를 안 하면 인프라 법원의 규모는 엄청 작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재정은 기대할 게 없겠네.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요런 것들에서 물러나는 게 되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안 하고서도 무책임할 정도로 돈을 재정 정책을 더 크게 펼치겠어요라고 하면 증시는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건전 재정을 하겠어요라고 하면서 건전 재정의 수단을 없애버리고 돈 풀 수 있는 이제 정책을 가지고 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요건 금요일 거에서 말씀 더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거는 이내 약간 이거를 지금 실언이다라고 미국 정치계에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질문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는 대만은 중국이 공격하면 미국이 막는다. 군사 행동을 불사하겠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이렇게까지 멘트를 해야 될 거였냐? 아니면은 아시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가끔씩 이제 조금 말해서 실수가 있는데 요게 실수이냐? 근데 사실 다들 그냥 약간 해프닝으로 여기는 느낌입니다. 22일 이제 금요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헝다가 과연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급을 했습니다, 이날에. 예. 그래서 한 달 딱 이제 최후의 순간에 이제 지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첩첩산중의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영 극단적인 상황으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고, 사실 86번가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특히 이제 외채 쪽에 역외 채권에 대해 가지고서는 완전히 안 갚거나 디폴트를 내려는 생각은 아니고, 근데 이제 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꽤나 많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도록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디폴트까지는 이제 안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경로로 일단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헝다의 대주주는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쪽으로 자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기차나 이런 쪽 위주로 가겠다라고 해가지고서 요거 역시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 정부에 좀 잘 보이기 위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산업 쪽으로 너무 이제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왕지사 할 거면은 이제는 아예 기업 체질을 바꿔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미래 이미지를 가지고 중국 정부 원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얘기 같고, 일부에선 그런 얘기들 하세요. 이제 헝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업이나 이런 것도 매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과연 그럼 나중에 지금 돈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모든 부분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헝다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매수를 하러 오는 쪽에서도 굉장히 가격이 후려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헝다 쪽에서도 그 가격에는 팔기가 싫은 거고요. 근데 헝다가 어쨌든 그거 아니더라도 이자 정도는 지급할 돈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최대한 도움 받기 위해서 헝다도 나름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겹쳐서 그냥 보시기에는 좀 안 좋은 뉴스들이 톡톡 튀어나오는. 근데 이제 결론으로 보시면은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과정은 울퉁불퉁하지만은 얼추 다 해결되어 있는 그런 걸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제 첫 번째로 이자 지급은 이제 딱 한 달 채우고서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이제 공식적 디폴트는 면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무역인데 서로 간에 이제 선물을 하나씩 주고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화웨이하고 SMIC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 120조 원 금액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내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간에 지금 이제 화웨이 부회장이 풀려난 것부터 해가지고서 지금 서로 간에 선물들을 하나씩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정상회담 전에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날 러시아가 깜짝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75bp나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냅챗 소식인데요. 사실 이제 그 목요일 장 끝나고서 미국 장 끝나고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날 실망스러운 실적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 외 주가가 20% 이상 하락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 이날도 이제 장 시작하니까 팍 이렇게 20% 이상 바로 하락해서 시작을 했는데 내용인즉슨 뭐냐 하면 일단 매출이 예상치 대비 좀 적게 나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다음 분기 매출 성장률도 그 전에 비해서 많이 낮게 잡았어요. 근데 그 이제 이유로서 CEO가 들었던 이유가 이제 멘트가 좀 문제가 되는 건데요. 뭐냐 하면 애플이 지난 6월하고 7월에 iOS 광고 관련 규정 변경을 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광고 사업하는데 차질이 생겼다. 광고 파트너들이 iOS용 광고 캠페인에 대해서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이거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도 요즘에 이제 그 아이폰 쓰시면은 이거 앱 오랜만에 뭐 어떤 거 들어가고 업데이트된 거 딱 들어가면 처음에 이 앱에서 뭐 다른 앱에서 이 정보를 뭐 추적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럼 문구가 뜨잖아요. 그럼 사람이 내게 추적이 된다고 보통은 아니요를 누르게 되죠. 그쵸? 근데 원래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의 별다른 사실은 그 약관에 묻어 있는 건데 별다른 그런 별개의 동의 없이 다 그게 가능했었죠. 그러니까 광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여러 개 이제 뭐 A라는 앱을 쓰는 사람이 B나 C에 가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들이 다 이렇게 추적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광고 사업하기가 좋았죠. 타겟팅 광고하기 되게 좋았는데 이런 부분이 바뀌면서 지금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이제 뭐 그 광고계의 아마겟돈이다. 막 이러면서 지금 광고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주식들이 다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지금 퍼지면서 사실 좀 나스닥이 이날 나빴습니다. 이 일은 사실 실적 발표 이전부터 좀 흘러나오긴 했었어요. 뭐냐 하면 이런 기사죠. 애플이 앱 추적을 금지를 하자 페이스북의 광고 성과가 하락했다. 뭐 이런 것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이슈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뭔가 방법을 찾겠죠. 이 업체들이 고도화를 시켜가지고서 지금보다 더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문제를 좀 겪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날은 좀 증시는 혼조세였고 금리는 계속 좀 빠르게 올라가다 좀 내려왔던 그런 이제 날이었고요.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지난주 방송에서는 1.6을 찍고 내려왔었다 그랬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쫙 올라요. 이번에 1.7을 찍고 또 내려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더 올라가는 거면요. 내년도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금리 인상을 이제 두 차례를 반영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은 이제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매파적으로 보는 시각이 이제는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가버리게 되면 증시에는 굉장히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델타 변이 그리고 이에 따른 코로나의 백신 접종률. 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제 델타 변이 쪽은 글로벌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이제 물론 그 확진자 숫자가 내려오는 강도는 줄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다시금 지금 난리다.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를 시작을 하고 영국은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서 규정들을 풀었던 거를 뭐 후회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저는 뭐 이제는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를 얘기를 하면서 사망자 위주로 관리하기로 많이들 변했으니까 보시면은 그 전에 이렇게 웨이브가 크게 왔던 거에 비해 사망자는 굉장히 완만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다음 백신 접종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 요거는 이제 해소가 이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코로나 문제는 이쯤에서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NN의 공포와 탐욕 지수 있죠. 요거 이제 최근에 계속 업데이트를 같이 해서 방송에 드리고 있는데 증시는 신고가인데 공포 쪽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증시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금 신고가 미국은 돌파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이제는 탐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50 미만이면 공포고요. 50 넘어가서 100까지 가면은 100이면 극도의 탐욕이거든요. 근데 이제 탐욕 구간으로 지금은 증시도 신고가고 그 다음에 탐욕 지수도 탐욕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막을 올려가지고서 2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보시면은 코로나 이후에 5번의 실적 시즌이 있었죠. 근데 그 실적 시즌마다 애널리스트 분들의 실적 추정치 합산, 그 컨센서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얘기인데, 그 코로나 이후 5번의 실적 시즌이 있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이제 15%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예상치 대비해서요. 근데 보통은 20%씩 나왔었어요. 근데 요번 실적 시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기대치의 상향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근데 반대로 상회 폭은 과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있었던 놀라웠던 어닝 시즌 대비해서는 상회 폭이 좀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3분기 순익 이제 그 주당 순익 성장률 예상치가 지지난주에는 28%였거든요. 지난주에 30이었어요. 이번 주에는 이게 33%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이익 성장 예상치가 2, 3%씩 올라와요, 막. 시장 전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높인 거죠. 근데 그에 반해 가지고서 예상치가 상회하는 폭은요. 지난주에는 14.7, 이번 주에는 13.4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보통 실적 시즌이 초기에 더 잘 나오고요. 후기로 내려갈수록 좀 내려와요, 이 상회 폭이. 왜냐하면 사실 이제 내부 회계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좀 실적에 자신이 있고 그런 기업들일수록 사실 앞쪽에 나오거든요. 나머지 기업들이 이제 뒤쪽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앞쪽에 나온 기업들이 보통은 크게 올려놓고 뒤쪽에 좀 까먹는 그림으로 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벌써부터 좀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과거 평균 대비해서 좀 내려올 것 같다. 그래서 실적에서 약간은 뭔가 보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시가 좀 더블탑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다 좀 이제 더블탑의 모습들이 보여가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게 더블탑이 더 높아요. 두 번째 탑이 여러분. 두 번째 탑이 더 높고 두 번째 탑이 더 높게 올라갈 때 이 사실은 그 전에 한번 살짝 빠졌으니까는 막 올라가는 걸 이제 빠졌으니까는 그 뒤에 올라오면은 두 번째 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거잖아요. 그러면은 빠질 때 논리도 있고 그게 반대가 논리도 있거든요. 이게 막 싸우면서 근데 증시가 다시 신고가로 가게 되면 이 신고가가 됐을 때 소위 말해서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야유를 보냅니다. 거 봐라. 사람이 마음을 곱게 먹어야지. 증시 좋다라고 생각해야지 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좀 비난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좋았었던 논리들을 갑자기 일거에 해소하는 듯한 그런 식의 랠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두 번째가 더 높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현금을 가지고 그동안에 보수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따라서 막 사요. 고가에서. 그러고 나면 이 정도 부근에서 더 이상 현금이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이 오고 그게 찐 더블탑이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 의견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증시 예측에는 답도 없고 그리고 이거는 누가 맞다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지나보면 누가 답이네 뭐네 하는 거지 사실은 뭐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가진 구루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참고용이시지 그래서 제가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드시 매매하십시오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그래도 제 의견은 또 밝히는 게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도움 되실 테니까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주 전형적인 더블탑의 지금 모습이지 않나라는 거고 과거에 보시면은 이제 2007년도 한국 증시 보시면은 요렇게 보통 이제 증시가 강세장 끝날 때 더블탑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19년도에 1차 대전 스페인 독감 때도 이렇게 더블탑 두 번째가 더 높죠. 요때도 보시면 두 번째가 더 높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계 2차 대전 보시면은 이때도 2차 대전 종료 후에 두 번째 탑이 높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뭐 참고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다음 주는 중요한 것들이 이제 금리 결정들이 일본하고 유럽에서 열리고요. 근데 사실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PC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미 이제 물가에 대해 가지고서도 사람들 내성이 좀 많이 생긴 게 있고 서프라이즈하게만 나오지 않으면 크게 영향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제 본 게임은 이거죠.
대망의 11월 미국 FOMC 실제로 이제 테이퍼링 선언을 할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요때를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요때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11월 초가 중요하다. 예, 요 이슈를 머리에 많이 담아두셨으면 하네요.